아가씨, 오늘 밤은 집에 들어가지 마시오. 8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이추한 저는 한 노숙인에게 5천 원을 건넸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오늘 밤은 집에 들어가지 마시오. 어르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부산발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국내선 도착 게이트를 나서며 8일간의 출장으로 녹초가 된 몸을 겨우 가눴습니다. 거대 프로젝트 합병을 위한 법적 절차를 해결하느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진 긴장감 넘치는 회의에 머릿속은 끈적한 풀처럼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눅눅한 물기를 머금고 얼굴에 와닿았습니다. 서울 하늘에선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유리로 된 캐노피를 요란하게 두드리며 소란스러운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익숙한 차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시아버지 댁 전속기사인 김 기사님은 교통체증 때문에 가장 바깥쪽 주차장에 차를 댈 수밖에 없었다고 미리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코트깃을 여미고 지붕이 없는 짧은 구간을 빠르게 걸었습니다. 빗물이 어깨 한쪽을 흠뻑 적셨고 지친 몸에 살을 내는 듯한 냉기가 파고들었습니다. 걸음을 재촉하던 저는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희미하고 누런 가로등 불빛 아래 찢어지고 얇은 비닐 우비를 입은 한 노인이 길가에 뒹구는 플라스틱 병을 줍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세찬 바람에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치근한 마음에 걸음을 멈추고 가방에 손을 넣어 5천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그에게 다가가 건넸습니다. 노인이 돈을 받자 저는 따뜻한 음식이라도 사드시고 비를 피하시라고, 그러다 병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메마르고 거친 손이 갑자기 제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사람의 초라한 외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상할 정도로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이 푹 눌러쓴 모자 아래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광기로 번뜩이는 것이 아니라 놀랍도록 형형하고 날카로웠으며 완전히 제정신이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오늘 밤은 집에 들어가지 마시오. 그의 손은 잡았던 것처럼 순식간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두 걸음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뒤돌아 폐지가 실린 손수레를 끌고 빗속으로 묵묵히 사라졌습니다. 뒤 한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구걸이나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경고이자 현실적인 위협이 담긴 명령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옆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익숙한 검은색 제네시스 G90이 서서히 멈춰 섰습니다. 김 기사님이 서둘러 우산을 들고 내려 제게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모님, 어서 타세요. 다 젖으시겠습니다. 길이 너무 막혀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뒷좌석으로 급히 올라탔습니다. 창문을 단단히 닫아 바깥의 소음을 차단했습니다. 차는 공항 주차장을 빠져나와 청담동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차 안에는 부드러운 에어컨 바람과 함께 남편 강태준이 즐겨 쓰는 은은한 우드향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일과 가정 문제로 생각이 많아져서 헛것을 본 것이라고, 그 노인은 그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날카로운 눈빛과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핸드백 끈을 꽉 쥐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져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조용한 물그릇에 검은 잉크 한 방울이 퍼지듯 마음속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청담동 저택의 무거운 철문이 자동 시스템으로 천천히 열렸습니다. 차가 차고로 들어갔고 저는 캐리어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거실의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꺼져 있었고 구석에 놓인 스탠드 조명에서 희미한 빛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갈아 신고 2층으로 올라가려던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두운 색 가죽 소파에 남편 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꼬고 짙은 붉은색 와인이 담긴 잔을 든 채 어둠 속에 잠긴 눈으로 저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결혼 2년, 우리 삶의 가정의 온기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은 본질적으로 두 그룹 간의 프로젝트 합병을 위한 계약이었습니다. 태주는 냉담하고 거리를 두었으며 항상 저를 우리 집안의 빌부터 사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 그가 이 시간까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늦었군. 출장은 순조로웠나? 태준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이나 관심도 담겨있지 않은 채 평탄했습니다. 저는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은 잘 됐어요. 피곤해서 먼저 방에 올라가 쉴게요. 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나무 계단을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제 등 뒤에 그의 차가운 시선이 모처럼 박혀있는 느낌에 걸음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2층의 넓은 침실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서둘러 문을 잠갔습니다. 방 안은 적막하고 차가웠습니다. 캐리어를 바닥에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광경에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저택 정문 밖, 하얀 빗줄기 아래 머리까지 뒤집어 쓴 검은 우비에 장신 남자가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정확히 제 방 발코니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비바람 속에 서 있는 기괴한 조각상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노인의 경고가 천둥처럼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백 속에서 휴대폰이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습니다.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았군. 당장 그 집에서 나와. 당신 목숨은 분초를 다투고 있어. 정확히 폐지 줍던 그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반응하거나 질문할 틈도 없이 전화는 끊겼습니다. 뚜뚜 하는 무미건조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힘없이 손을 떨어뜨렸고 휴대폰은 침대 매트리스 위로 미끄러졌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이 어두운 그림처럼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태준의 기이한 태도, 문 밖의 검은 그림자, 그리고 경고 전화. 이 결혼은 처음부터 덫이었고 이제 그 덫이 제 머리 위로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서연아, 문 열어. 합병 서류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어. 태준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일정했지만 문손잡이는 난폭하게 주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이미 오후에 그의 비서에게 모두 넘겼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그가 한밤중에 그 서류를 보자고 할 정당한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생존 본능이 저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달려가 신분증, 은행카드, 그리고 중요한 업무 데이터가 담긴 USB를 닥치는 대로 재킷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하의를 벗어던지고 얇은 양말만 신었습니다. 방문은 계속해서 미친 듯이 흔들렸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주먹으로 내려치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뒷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비가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발코니 아래로는 뒤뜰에 덤불까지 이어지는 굵은 PVC 배수관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난간을 넘어 미끄러운 배수관을 두 손으로 꽉 잡고 눈을 감은 채 어둠 속으로 몸을 미끄러뜨렸습니다. 비 때문에 너무 미끄러워 중간쯤에서 손의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구간을 자유낙하했고 왼쪽 발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발목에서 뼈를 애는 듯한 격통이 전해져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오지 않도록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뒤뜰의 낮은 철망을 넘어 어두컴컴한 골목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마치 비참한 죄인처럼 비바람 치는 한밤중에 제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얼마나 달렸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려 눈이 따가웠고 시야는 눈물과 빗물로 흐려졌습니다. 왼쪽 발은 퉁퉁 부어올라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통증이 뇌까지 치솟았습니다. 고급 주택가의 아스팔트 길에는 오가는 사람 하나 없이 바람소리와 나무십 스치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흠뻑 젖은 얇은 오피스룩이 피부에 달라붙어 뼛속까지 추위가 스며들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저는 축축한 가로등, 기둥의 등을 기댄 채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주위는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얼굴에 빗물을 닦아내며 극도의 공포를 억누르기 위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 서울 바닥 전체가 시댁인 태진그룹의 눈과 귀인데 내가 도망친 걸 알면 태주는 분명 부하들을 풀어 샅샅이 뒤질 거야. 이런 모습으로 한밤중에 돌아다니는 여자는 눈에 띄기 쉽지. 절망이 저를 집어삼키려던 바로 그 순간 눈부신 불빛이
아스팔트 바닥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진흙이 잔뜩 묻은 거대한 검은색 SUV가 천천히 다가와 제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의 엔진이 낮고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태준의 부하들이 벌써 쫓아온 것이라 생각하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색 바람막이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키 큰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커다란 검은 우산을 펴고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저는 그의 단단한 턱선과 깊고 고요한 눈빛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타시죠. 그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으며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상황을 묻지도 이유를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보며 조금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남자의 분위기는 태준의 경호원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위험함이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침착했습니다. 누구세요? 왜 제가 따라가야 하죠?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물었습니다. 그는 제 퉁퉁 부어 붉어진 발목을 쓱 훑어본 뒤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남편 사람들이 와서 시체라도 수습하길 기다리려면 그러시든가. 타면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겠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생존 본능이 그의 팔을 잡으라고 재촉했습니다. 남자는 저를 부축해 일으켜 조수석에 태운 뒤 차문을 닫았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움직이며 어둠에 잠긴 청담동 저택을 등 뒤로 멀리했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고 옅은 담배 냄새가 섞인 향이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뒷좌석에서 깨끗한 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몸을 감싼 채 좌석 구석에 웅크리고 고통과 탈진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남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핸들을 돌려 대로의 CCTV를 피하기 위해 좁은 골목길들을 통과했습니다. 약 1시간 후 차는 도심의 좁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모텔 앞에 멈췄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방을 하나 잡고 제게 열쇠와 진통제, 붕대가 든 작은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방문 앞에서 그는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어 검은색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명함에는 흰색으로 전화번호 한 줄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당분간 여기 있어요. 가족을 포함해서 누구와도 연락하지 마세요. 정말 위급할 때만 이 번호로 전화하고 저는 두툼한 명함을 받아들고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왜 저를 구해주시는 거죠? 제게 원하는 게 뭐예요? 남자는 등을 돌려 계단을 내려가며 복도의 정적 속으로 사라지는 짧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갚아야 할 은혜가 있어서 모텔방 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 욕실로 기어가 따뜻한 물로 몸의 진흙을 씻어내고 남자가 남겨둔 구급 용품으로 퉁퉁 붓고 멍든 발목을 스스로 처치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젖은 재킷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방수 기능 덕분에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화면을 켜자마자 수많은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 알림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태준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30통, 그리고 노골적인 협박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어디 갔어? 당장 집으로 기어들어와.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내 아버지 회사의 명줄은 우리 집 손에 달려 있어. 네가 그 문을 나서는 순간 네 가족의 숨통을 네 손으로 끊는 거야. 칼날 같은 메시지를 읽는 동안 심장이 고통스럽게 조여왔습니다. 그 호화로운 저택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옥이었고 태주는 무자비한 간수였습니다. 저는 이 서울 땅에서 시댁인 태진그룹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물류회사는 거대한 운송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었고 어두운 세계의 인맥도 넓었습니다. 제 도주가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음이 분명했습니다. 극심한 공포 속에서 저는 유일하게 남은 기댈곳인 가족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영업 담당 부사장으로 있는 오빠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째 신호음이 울렸을 때 오빠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에 취해 있었고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왜 그래? 서연아?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오빠, 나 좀 구해줘. 나 태준이 집에서 도망쳤어. 그 사람이 날 해치려고 해. 사람들을 시켜서 날 감시하고 있었어. 나 지금 밖에 숨어 있어? 집에 못 가. 저는 울먹이며 빠르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서러움과 공포로 메었습니다. 저는 핏줄을 나눈 오빠에게서 따뜻한 위로나 보호의 말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애원에 돌아온 것은 수화기 너머에 차가운 짜증 섞인
욕설뿐이었습니다. 너 미쳤어? 도망?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내일 아침에 우리 회사가 태진 쪽에서 2차 자금 지원 받는 날인 거 몰라? 너 지금 애들 장난 같은 짓으로 아버지 회사 부도내고 싶어?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날 해치려고 했단 말이야.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았어. 아가씨처럼 굴지 마. 당장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가서 강서방한테 사과해. 부부싸움 좀 했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다 큰 어른이 집에 재앙 좀 끌어들이지 마. 너 때문에 이 프로젝트 엎어지면 아버지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끊는다. 내일 알아서 얼굴 비춰. 대화는 무정하게 울리는 신호음과 함께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저는 침대에 돌처럼 굳어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힘없는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담요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 배에서 나온 오빠가 여동생의 생사가 걸린 문제 앞에서 오직 그 빌어먹을 프로젝트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 회사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저를 감정 없는 재물처럼 태준에게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은행 앱을 여러 개인 계좌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장기간 피신할 집을 구할 돈을 계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 거래 오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발급해준 신용카드는 완전히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모든 재정적 지원이 끊겼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 저를 무정하게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비즈니스 게임판 위에서 이용 가치가 사라진 성가신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주위는 이제 탈출구 하나 없는 캄캄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검은 명함을 꽉 쥐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것이 어둡고 막막한 바다 한가운데서 유일한 구명보트였습니다. 차가운 휴대폰을 귀에 대고 긴 신호음이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금방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라는 말 대신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예요. 가족들이. 절 외면했어요. 사방이 태준 씨 사람들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는 갈라졌고 마지막 남은 거짓된 강인함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자는 몇 초간 침묵을 지키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짐 챙겨요. 15분 뒤에 회색 토요타 한 대가 모텔 골목 입구에 설 겁니다. 그 차에 타요. 네 사람이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 기능은 반드시 끄고 전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저는 서둘러 핸드백을 챙겨 약을 쑤셔 넣고 얇은 우비를 걸친 채 절뚝이며 방을 나섰습니다. 골목 입구 전봇대 뒤에 숨어 주위를 살폈습니다. 정확히 15분 후 낡은 회색 토요타 이노바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와 전조등을 2번 깜빡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뒷좌석으로 재빨리 들어갔습니다. 운전자는 앳된 얼굴의 청년이었지만 눈빛은 매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새벽에 한산한 도로로 차를 몰았습니다. 차는 수많은 작은 길을 돌아 마포구의 복잡한 주택가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힌 골목 양옆으로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차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좁은 삼거리 앞에 멈췄습니다. 청년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른쪽 골목으로 쭉 따라가시면 길 끝에 고요라는 이름의 나무문 카페가 있습니다. 그냥 문 열고 들어가시면 돼요.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여 감사 인사를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는 그쳤고 축축하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주위를 감쌌습니다. 저는 아픈 발을 끌며 조용한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막다른 골목 끝 작은 창문에서 따뜻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고요라는 2글자가 새겨진 소박한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무 문을 살짝 밀자 문에 달린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카페 내부는 갓 볶은 원두의 향과 천장까지 닿는 높은 책장을 가득 채운 수천 권의 낡은 책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40대쯤으로 보이는 베이지색 리넨 셔츠를 입은 남자가 바 뒤에서 차분하게 유리잔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그란 뿔테 안경을 썼고 지적이고 온화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서연 씨 맞으시죠? 저는 민준입니다. 이 카페 주인이죠? 지혁 씨한테 연락받았습니다. 민준 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바에서 나와 제 손에서 핸드백을 받아들었습니다. 우선 위층에서 쉬세요. 발이 그렇게 부어서는 바로 얼음찜질부터 해야 가라앉을 겁니다. 민준 씨는 저를 부축해 위층 다락방으로 이어지는 좁은 나무 계단으로 안내했습니다. 다락방은 크지 않았지만 아주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얀 시트가 깔린 싱글 침대 하나와 이웃집 지붕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깨끗한 옷 한 벌과 얼음,
그리고 연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붓기를 가라앉히기 위한 찜질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푹신한 침대에 앉아있자 억눌렀던 감사함과 함께 궁금증이 솟아올랐습니다. 민준 씨,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저희는 전혀 모르는 사이잖아요. 지혁 씨는 은혜를 갚는 거라고 했지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민준 씨는 하던 일을 멈추고 나무 의자를 끌어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 슬픔과 회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혁이는 정이 많은 친구입니다. 한 번 받은 은혜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걸 수 있는 사람이죠.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한 여인에게 진 목숨 빚을 갚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분이 바로 서연 씨의 어머니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 병으로 돌아가신 다정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갑자기 밀려왔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진실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피신처에서의 첫 아침은 다락방 창문으로 스며드는 옅은 햇살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는 완전히 그쳤습니다. 잠에서 깨니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약을 바르고 얼음찜질을 한 덕분에 발목의 붓기도 상당히 가라앉았습니다. 나무 계단에서 삐걱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곰탕 한 그릇과 따뜻한 생강차가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 음식을 내려놓으며 그는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극도로 진지해졌습니다. 우선 아침 드시고 힘내세요. 오늘 서연 씨에게 꼭 전해줘야 할 중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의 것이었죠. 말을 마친 민준 씨는 천 가방에서 낡은 양철 상자를 꺼냈습니다. 겉면의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희미한 연꽃 무늬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상자를 책상 위에 놓고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당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지혁이에게 보관해달라고 맡기신 유품입니다. 지혁이 있는 곳은 안전하지 않아서 제가 대신 가지고 있었죠. 한번 열어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차가운 표면을 만졌습니다. 뚜껑을 열자 금속이 긁히는 건조한 소리가 났습니다. 상자 안에는 값비싼 보석이 아니라 빛바랜 낡은 사진 한 장과 표지가 해진 작은 수첩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20년 전 우리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어린 저를 품에 안고 계셨습니다. 그 옆에는 아직 세상 물정에 찌들지 않은 풍채 좋은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끝에는 제가 가장 좋아했던 햇살처럼 밝게 웃던 외삼촌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외삼촌은 제가 6살 때 불의의 익사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내려놓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파란색 볼펜으로 쓴 단정한 글씨가 곳곳에 물에 번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남긴 유서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서연아, 네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아마 이 세상에 없겠지. 이 험한 세상에 너를 홀로 남겨두고 가게 되어 미안하다. 네가 살고 있는 그 집안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화려하지 않아. 네가 존경하는 네 아버지는 돈과 성공을 위해 가장 소중한 양심을 팔아버렸단다. 네 외삼촌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어. 그것은 피 묻은 돈으로 덮어버린 잔인한 범죄였지. 엄마가 그들의 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았지만 네 아버지가 그걸 알아차렸어. 그는 너무나 어렸던 너의 목숨을 담보로 엄마를 협박했단다. 엄마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 이 모진 목숨을 부지한 것은 오직 네가 커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였어. 만약 언젠가 네가 막다른 길에 몰려 가족에게 버림받게 된다면 지혁이를 찾아가렴. 그 아이는 엄마가 너의 목셔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란다. 두려워하지 마라, 서연아. 두 집안의 어둠에 용감하게 맞서 싸워야 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니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낡은 종이를 적셨습니다. 어머니의 절망적인 당부가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고통과 분노가 뒤섞여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행복한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사실 냉혈한 인형들의 연극 무대에 불과했습니다. 다락방에 숨어지는 일주일은 정적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민준 씨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발목은 회복되어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방에 틀어박혀 어머니의 글을 반복해서 읽으며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 하나의 완전한 그림을 찾아 나섰습니다. 금요일 오후 카페 문에 달린 풍경이 울렸습니다. 잠시 후 지혁 씨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그는 단순한 검은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침착하고 냉정했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이전보다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지혁 씨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뜨거운 블랙커피 한 잔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마음은 좀 진정됐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들을 준비가 됐어요. 그 옛날의 진실을 전부 말해주세요. 어머니는 왜 당신을 구해주셨던 거죠? 지혁 씨는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눈은 창밖의 잿빛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슬프게 울리며 듣는 이를 20년 전의 아득한 과거로 이끌었습니다. 그때 저는 16살이었습니다. 인천 부둣가에서 떠돌던 고아였죠. 짐꾼들끼리의 영역 다툼에서 조폭들에게 칼을 맞아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작은 골목까지 기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 당신 어머니께서 지나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피하지 않고 용감하게 저를 폐기물 더미 뒤로 끌고 가 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몰래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비를 모두 내주시고 서울을 떠나 새 삶을 시작하라며 돈까지 쥐어주셨습니다. 지혁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감사가 스쳤습니다. 그래서 강태준이 큰 건을 준비하면서 당신을 입막음용으로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의 노숙인과 비 오는 밤, 저택 밖에 서 있던 검은 그림자는 모두 제가 심어둔 제 사람들이었습니다. 강태준이 이미 함정을 파놓은 것을 알았죠. 제가 직접 당신을 데리고 나왔다면 우리 둘 다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겁을 줘서 당신이 스스로 집에서 뛰쳐나오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의 탈출이 모두 제 목숨을 구하기 위한 지혁 씨의 계산된 계획이었다는 사실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럼 외삼촌의 죽음은요? 어머니는 왜 아버지가 양심을 팔았다고 쓰셨던 거죠? 지혁 씨는 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극도로 엄숙해졌고 잔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 외삼촌은 경찰 기록처럼 발을 헛디뎌 익사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강태준의 아버지인 강 회장이 시켜 창고 안에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겁니다. 그들은 그 전날 밤 세관에 적발된 거대한 밀수 전자제품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외삼촌의 시신을 강에 버려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가슴이 꽉 막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잔인한 것은 당신의 친아버지인 이 대표가 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해 처남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신 그는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당신 아버지의 건설회사는 자금난으로 파산 직전이었죠. 강 회장은 거액의 뇌물로 이 대표의 입을 막았고 그를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아내의 피 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원수의 피 묻은 돈으로 부귀 영화를 누린 겁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모범적인 아버지, 존경스러운 가장의 모습은 산산조각 나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이용하는 냉정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공한 기업가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다락방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드러난 진실은 너무나 잔혹해서 제 세계관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지혁 씨를 바라보며 이 비극의 마지막 조각들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태준 씨의 결혼은 단순히 사업 합병 계약이 아니었던 거군요. 지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태진그룹의 모든 거짓된 포장을 벗겨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아주 똑똑하고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일찍부터 강 회장의 살인과 밀수 범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몰래 모으셨죠. 하지만 불행히도 당신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어린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협박해 어머니가 침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유일한 딸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는 증거를 숨기고 원수 곁에서 고통스럽게 사셨던 겁니다. 병으로 눈을 감기 직전에야 저에게 몰래 연락해 당신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이 죄악을 밝혀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강태준이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당신과 결혼한 것은 사실상 당신을 청담동 저택에 감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감옥으로 만들어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려 했던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난 2년간 저는 가족의 원수와 한 지붕 아래에서 살고 한 침대에서 잤습니다. 태준의 모든 냉대와 의심의 눈초리는 이제 전혀 다른 무서운 의미를 띄었습니다. 그는 저를 유리상자 안에
실험용 쥐로 여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저를 죽이려 한 거죠? 저는 그 증거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요. 강태준의 회사가 거대한 규모의 국경 밀수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의심이 많고 어떤 위험 변수도 용납하지 않는 놈입니다. 최근 당신이 합병 업무를 위해 회사의 오래된 자료들을 뒤적인 것이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놓치는 이 차라리 죽인다. 그는 다가올 밀수를 위해 당신이라는 뿌리를 뽑아버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당신이 도망친 바로 다음 날 아침, 그는 그것을 빌미로 2차 자금 지원을 전면 동결했습니다. 지금 그는 프로젝트에 존폐를 걸고 당신 아버지와 오빠를 압박해 미친 듯이 당신을 찾아다니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혁 씨의 설명은 마지막 남은 혈육에 대한 환상을 베어버리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흩어진 신분증과 USB, 그리고 제 하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살았지만 인격적으로 짓밟히던 아가씨에서 더러운 진흙탕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어머니는 진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외삼촌은 짐승 같은 자들의 손에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치고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얼굴을 훔쳐 마지막 약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제 눈빛은 고통과 공포에서 차갑고 단단한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똑바로 일어서서 지혁 씨와 민준 씨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요. 그들은 제가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쓸모없는 장기말이라고 생각했겠죠. 제가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요. 제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제 손으로 그들의 가면을 벗기고 어머니의 증거를 찾아내서 그 악마들을 모두 감옥에 쳐넣고 싶어요. 제발 제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그곳으로 돌아가야만 해요. 지혁 씨와 민준 씨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지혁 씨의 입가에 드물게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좋습니다. 현실 세계에 온 걸 환영합니다. 내일부터 반격을 시작하죠. 눈부신 햇살이 다락방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나무 의자에 조용히 앉아 민준 씨가 제 긴 머리카락을 날카로운 가위로 거침없이 잘라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싹둑싹둑 건조한 소리가 울렸고 우아하게 웨이브졌던 갈색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 속에서 완전히 낯선 사람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 같던 모습에 미련 갖지 마세요. 호랑이 굴로 다시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자신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민준 씨는 차분하게 말하며 손을 빠르게 놀려 제 목덜미를 깔끔하게 다듬고 앞머리를 길게 내려 얼굴에 반을 가렸습니다. 머리카락을 다 털어낸 뒤 그는 아주 두껍고 촌스러운 사각뿔테 안경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안경을 쓰자 콧등이 묵직해졌고 제 눈은 자가 보였으며 얼굴의 장점들이 모두 가려졌습니다. 우리 계획은 명확합니다. 저는 리처드 황이라는 싱가포르 투자펀드 대표로 위장할 겁니다. 우리 펀드는 대규모 산업 부동산 프로젝트를 찾고 있죠.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신 아버지 회사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민준 씨는 두꺼운 서류철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부터 김비서입니다. 내 옆에서 서류를 나르고 물을 따르며 절대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촌스러운 비서는 당신 오빠나 아버지 같은 교활한 자들의 경계심을 결코 자극하지 않을 겁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다락방은 혹독한 훈련장이 되었습니다. 지혁 씨는 제게 몸짓 언어를 통제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걷는 법, 심박수가 올라가지 않도록 천천히 호흡하는 법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는 제게 서류 뭉치를 던져주며 30초 안에 소리 없이 모든 페이지를 휴대폰으로 스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명심해요. 그들 사무실에는 도청 장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종이 넘기는 동작은 손가락 끝으로 미끄러지듯 해야 합니다. 휴대폰은 셔터음과 플래시를 끄고 방의 조명을 이용해 가장 선명하게 찍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지혁 씨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엄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서툴러 종이를 떨어뜨리고 사진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죽음에 대한 분노가 혈관 속에서 불타올라 육체적 피로를 이겨내게 했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가며 자료 수집 기술을 연습했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저는 민준 씨가 준비해준 옷을 입었습니다. 펑퍼짐한 회색 정장, 목까지 단추를 채운 셔츠, 딱딱한 단화, 짧은 머리는 값싼 집게핀으로
아무렇게나 올리고 두꺼운 안경을 썼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지혁 씨와 민준 씨 앞에 섰습니다. 두 남자는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세련된 재벌가 며느리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는 무뚝뚝하고 촌스러운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지혁 씨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합니다. 내일 첫 그물을 던지죠. 5성급 호텔의 화려한 로비가 크리스탈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에서 주최하는 올해 최대 규모의 투자 설명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업인들이 잘 다려진 양복을 입고 분주히 오갔습니다. 비싼 향수 냄새와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가 가식적인 상류층의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민준 씨는 고급 이탈리아 브랜드의 맞춤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손목의 명품 시계는 그의 재력가다운 풍모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저는 가슴에 두꺼운 서류철을 껴안고 그의 두 걸음 뒤에서 묵묵히 따랐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민준 씨의 구두 끝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목표는 3시방향. 음료 코너에 있다. 민준 씨가 제게만 들릴 정도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따라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빠 서준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와인잔을 든 채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은행 간부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지만 성과는 없어 보였습니다. 태진그룹으로부터 자금 지원이 끊긴 아버지 회사의 해안산업단지 프로젝트는 현재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새로운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부도 위험이 명백했습니다. 민준 씨는 여유롭게 다가가 샴페인 한 잔을 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우연인 것처럼 서준 오빠 옆에 서서 외국에서 오래 산 듯한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남부의 산업부동산 시장이 흥미롭게 움직이고 있군요. 하지만 법적으로 깨끗한 부지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죠. 무심코 던진 말이었지만 오빠의 정곡을 찔렀습니다. 오빠는 즉시 돌아섰고 그의 눈은 동아줄이라도 잡은 듯 빛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정확한 통찰이십니다. 저는 이서준, 이가건설의 부사장입니다. 저희가 현재 해안 지역 최고의 입지에 200헥타르 규모의 산업단지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느 분이신지? 오빠는 서둘러 양손으로 금방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민준 씨는 정중하게 그것을 받아들고 자신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리처드 황, CHMC 벤처캐피탈의 동남아시아 대표입니다. 저희는 약 500억 원의 유휴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분기 내에 집행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50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자 오빠의 동공이 최대로 확장되었습니다. 탐욕과 파산에서 벗어나고픈 갈망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민준 씨는 전문적인 금융 용어와 날카로운 분석으로 순식간에 오빠를 이익이라는 미로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30분간의 대화 내내 저는 민준 씨 뒤에서 돌처럼 서 있었습니다. 가끔 그가 신호를 보내면 준비된 시장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오빠는 저를 몇 번 쓱 쳐다봤지만 시선은 즉시 미끄러졌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그저 신경 쓸 가치도 없는 멍청한 사무직원일 뿐이었습니다. 오빠가 프로젝트의 잠재력에 대해 떠들고 있을 때 저는 무심코 맞은편 복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혁 씨가 대리석 기둥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셔츠를 입고 연회장의 그늘에 몸을 숨긴 채 제 시선과 마주치자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조용한 존재가 제게 강철 같은 정신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혈육 앞에서 심박수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9시 정각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이가건설 본사 건물 로비 앞에 멈춰섰습니다. 민준 씨는 재정적 생사 여탈권을 쥔갑의 태도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커다란 서류 가방을 들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회전문을 통과하자 익숙한 방향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곳은 제가 4년간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로비의 안내원부터 엘리베이터 앞에 경비원까지 모두 낯익은 얼굴들이었습니다. 긴장감에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안경을 치켜 올리며 최대한 몸을 작게 웅크렸습니다. 아무도 이 촌스러운 비서에게서 회장 딸의 익숙한 모습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임원 전용층인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빠와 부장들이 VIP 회의실 문 앞에서 줄을 서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리처드 대표님, 이쪽입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가장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빠가 아첨하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은 넓고 두꺼운 양탄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테이블 끝, 서류 캐비닛 근처 구석진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회의록을 작성할 준비를 했습니다.
협상은 시작되었습니다. 오빠는 화려한 조감도와 부풀려진 예상 매출액을 제시했고 민준 씨는 태연한 표정으로 들으며 만년필을 돌렸습니다. 오빠의 긴 발표가 끝나자 민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 프로젝트는 지리적으로 잠재력이 매우 높군요. 우리 펀드는 즉시 1단계에 200억 원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기쁨의 술렁임으로 가득 찼고 오빠의 눈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즉시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압도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투자자입니다. 귀사가 태진그룹과 몇몇 복잡한 합작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자금이 새거나 교차 위험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당 합작 사업들의 모든 내부 장부와 원본 계약서를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투명하게 보여주신다면 오늘 오후에 바로 투자 각서를 체결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끝내죠. 오빠는 당황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태진그룹과의 합작 서류는 아버지가 직접 관리하는 극비 문서였습니다. 외국 파트너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심각한 내부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매달린 200억이라는 구명줄은 실적에 목마른 오빠에게 너무나 큰 유혹이었습니다. 리처드 대표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직접 그 서류들을 가져오겠습니다. 승진 기회에 눈이 먼 오빠는 모든 신중함을 내던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10분 후 오빠는 붉은 간인이 찍힌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돌아와 민준 씨 앞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사냥감은 우리가 놓은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민준 씨는 서류 뭉치를 들고 첫 몇 장을 무심하게 넘겼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안경을 벗고 콧등을 문질렀습니다. 마치 복잡한 서류에 불만족스러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서준 부사장, 이 딱딱한 숫자들을 보니 머리가 아프군요. 저는 현실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1층 로비에 전시된 프로젝트의 상세계의 모형을 직접 보고 싶군요. 한 바퀴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서류는 제 비서에게 분류하고 요약하라고 하죠. 민준 씨의 제안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합리적이었습니다. 투자자의 환심을 사고 싶었던 오빠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일어나 웃으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영광입니다, 리처드 대표님. 이쪽으로 가시죠. 김 비서는 여기 남아서 서류 정리 좀 부탁해요. 회의실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넓은 방에는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시간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가 오빠의 발을 묶어둘 수 있는 시간은 최대 15분. 그가 이상한 낌새를 채차리기 전까지 저는 즉시 굼뜬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낚아챘습니다. 날카로운 눈으로 제목들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재무보고서, 급여 명세서, 일반적인 입출고, 증명서, 모두 위장용 합법 서류들이었습니다. 저는 더 빠르게 책장을 넘겼습니다. 지혁 씨가 훈련시킨 대로 손가락은 소리 없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서류 뭉치 끝부분에 짙은 파란색 비닐 커버에 쌓인 얇은 서류철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붉은색 극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그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자합작 산업서비스단지 개발 계약서. 참여자는 아버지의 이가건설, 강 회장의 태진그룹, 그리고 오세아닉 홀딩스라는 이름의 수상적은 제3의 법인이었습니다. 주소지는 카리브해의 한 조세피난처 섬이었습니다. 저는 지불 조항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모든 투자금은 기획 자문료라는 명목으로 오세아닉 홀딩스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금액이 다시 오세아닉 홀딩스에서 태진그룹의 계좌로 합작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해외 유령회사를 통한 자금 순환은 사실 고도로 정교한 자금 세탁의 위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불법 밀수로 벌어들인 거액의 돈을 깨끗한 프로젝트 투자금으로 합법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더러운 돈을 세탁하기 위한 건설회사라는 껍데기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였습니다. 단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무음 모드로 설정된 문서 스캔 앱을 켰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천장 조명을 이용해 각도를 맞췄습니다. 운명의 계약서 페이지들이 한 글자 한 글자 선명하게 휴대폰 메모리에 저장되었습니다. 아버지와 강 회장의 서명이 담긴 마지막 페이지를 막 찍었을 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잠그고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재빠른 손놀림으로
서류를 원래대로 정리하고 비밀 계약서를 제자리에 끼워 넣었습니다. 저는 다시 구석 자리로 달려가 펜을 들고 수첩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오빠와 민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오빠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쓱 훑어보고 열심히 필기하는 김 비서를 보았습니다. 어떤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입가에는 승리의 미소가 그려졌습니다. 첫 번째 강철 같은 증거는 이제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제가 김 비서의 답답한 옷을 막 벗고 차 한 잔을 타려던 순간 고요 카페의 문종이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짧게 3번, 길게 1번 울리는 종소리는 지혁 씨의 비상신호였습니다. 민준 씨가 서둘러 문을 열자 지혁 씨가 빗물을 털어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썹은 찌푸려져 심각한 상황임을 알렸습니다. 그는 제가 기다리고 있던 다락방으로 긴 걸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짐 챙겨요. 여기 발각됐습니다. 즉시 이동해야 합니다. 지혁 씨는 낮은 목소리로 명령하며 창문 커튼을 단단히 쳤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다가 서둘러 핸드백에 옷 몇 가지를 쑤셔 넣었습니다. 민준 씨가 문틀에 기댄 채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지혁 씨, 무슨 일이에요? 벌써 태준 쪽에서 제 행방을 알아챈 건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지퍼를 올리며 물었습니다. 지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창밖에 작은 골목을 가리켰습니다. 공항에서 당신에게 경고했던 폐지 줍는 사람으로 위장했던 우리 사람이 어제 오후부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강태준의 부하들에게 잡혀서 고문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문신을 한 험악한 놈들 6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 근처를 배회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관 주인들에게 탐문하고 다니더군요. 그들이 고요 카페를 찾아내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지체할 시간 없이 지혁 씨는 저를 카페 뒤편의 비상계단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뒷골목에 세워진 화물로 가득 찬 픽업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지혁 씨는 직접 운전하지 않고 믿을 만한 부하에게 운전대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저와 그는 뒷좌석에 웅크리고 앉아 어두운 방수포로 몸을 가렸습니다. 트럭은 조용히 시동을 걸고 마포구의 미로 같은 작은 골목들을 빠져나간 뒤 외곽으로 향하는 국도의 복잡한 차량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2시간이 넘는 이동 끝에 도시의 매연 냄새는 습하고 키키한 냄새로 바뀌었습니다. 차는 안산의 한 공단, 깊숙한 곳, 녹슨 양철 지붕을 얹은 허름한 연립주택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밤낮으로 울리는 공장 기계 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술 취한 남자들의 욕설이 뒤섞여 귀를 찢을 듯한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주위는 온통 쓰레기 천지였습니다. 지혁 씨는 저를 공동 화장실 옆 가장 끝방으로 데려갔습니다. 10제곱미터도 안 되는 곰팡 내, 나는 방에는 합한 침대와 희미한 백열등뿐이었습니다. 그는 침대 위로 값싼 옷가지가 든 비닐봉지를 던졌습니다. 내일부터 김 비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다음 위장은 미나라는 이름의 실직하고 혼자 사는 봉제공장 노동자입니다. 이 복잡한 쪽방촌의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 사이에서 아무도 당신의 존재에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가장 시끄럽고 지저분한 곳이 강태준의 사냥개들을 따돌리기에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저는 옷봉지를 받아들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초라한 방은 저를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축축한 냄새와 비좁음은 제가 진흙탕에 한 발을 들여놓았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유일한 임무는 이 진흙탕을 이용해 제 가족을 파괴한 악인들을 빠뜨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미나라는 신분으로 보낸 3일은 가난한 쪽방촌의 소음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저는 값싼 도시락을 먹는 법을, 낡은 플라스틱 슬리퍼를 끌고 거칠게 걷는 법을 익혔습니다. 태진그룹 부하들의 경계심은 제 흔적을 완전히 놓치자 조금 누그러진 듯 했습니다. 나흘째 밤, 지혁 씨가 배달원 복장을 하고 제 방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게 청소업체 로고가 밝힌 파란색 작업복과 봉인된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오늘 밤 강태준의 핵심적인 약점을 공략할 겁니다. 바로 의심과 배신당한 충성심이죠. 지혁 씨는 낡은 손지도를 침대 위에 펼치고 붉은색 표시를 가리켰습니다. 목표는 박 부장, 강태준의 가장 유능한 오른팔입니다. 박 부장은 태진그룹의 모든 검은 고객, 명단과 밀수 경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의 어머니가
악성 종양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수술비가 거의 3천만 원에 달합니다. 박 부장은 강태준에게 무릎 꿇고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강태준은 물건이 항구에 묶여 현금을 뺄 수 없다는 핑계로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손에 들린 봉투를 보고 지혁 씨의 고단수 전략을 즉시 이해했습니다. 당신이 익명으로 그의 어머니 병원비를 전부 지불했군요. 우리는 이 영수증으로 박 부장이 주인을 물어뜯도록 자극할 겁니다. 지혁 씨는 제 날카로움에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박 부장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밤 11시에 도심의 한 바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버릇이 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곳에 잠입해 들키지 않고 이 봉투를 그의 재킷 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밤 10시 정각, 저는 얼굴을 가리기 위해 이마에 검댕을 조금 묻히고 헐렁한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청소 도구가 가득한 카트를 밀고 바의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을 때리는 시끄러운 음악, 현란하게 깜빡이는 조명, 담배 연기와 독한 술 냄새가 뒤섞여 혼란스러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소리 지르는 군중을 해치며 바닥에 흩어진 병들을 치우는 척했습니다. 제 눈은 가장 안쪽 구석의 발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박 부장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한 초췌한 모습으로 그는 독한 술을 단숨에 들이켰고 검은 가죽 재킷은 의자 등받이에 아무렇게나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박 부장 근처로 다가가 바닥에 물웅덩이를 닦는 척했습니다. 손님이 많아 그의 등 뒤로 가까이 접근하기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11시 15분, 지혁 씨가 약속한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바의 모든 스피커가 퍽 소리를 내며 꺼졌습니다. 직후 화려한 조명들도 모두 꺼지며 바는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정전사태에 항의하는 손님들의 고함과 휘파람 소리가 혼란스럽게 울렸습니다. 지혁 씨가 밖에서 총 차단기를 내려 만들어낸 황금 같은 10초를 이용해 저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어둠은 완벽한 위장막이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두 걸음 다가가 박 부장의 의자에 걸린 가죽 재킷 주머니에 정확히 손을 넣어 봉투를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임무는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저는 즉시 혼란스러운 군중 속으로 몸을 숨겨 청소 카트를 밀고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3천만 원이 완납되었다는 붉은 도장이 찍힌 병원비 영수증과 함께 단 한 줄의 메시지가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강태준은 네 어머니가 죽도록 내버려뒀지만 누군가는 너의 충성심을 소중히 여긴다. 반역의 씨앗은 적의 가장 약한 마음에 정확히 심어졌습니다. 이 관계가 성공한 후 지혁 씨는 태진그룹 내부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부장은 계속 병가를 냈고 그의 부재로 작은 밀수건들이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밀수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태준과 아버지의 대화가 담긴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말 아버지의 60세 생신 파티가 저택에서 성대하게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강 회장 가족을 포함한 모든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것이었습니다. 지혁 씨는 태준이 이 파티를 이용해 2층 서재에서 아버지와 밀담을 나눌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번 임무는 극도로 위험했습니다. 저는 초소형 도청 장치를 가지고 호랑이 굴로 들어가 아버지 책상 위 풍수 조각상 밑에 설치해야 했습니다. 발각되면 죽음 뿐이었습니다. 지혁 씨는 어둠의 인맥을 통해 제가 파티 케이터링 업체의 임시 직원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하얀 셔츠에 검은 나비 넥타이를 메고 머리는 깔끔하게 올렸습니다. 얼굴을 최대한 가리기 위해 의료용 마스크와 동그란 안경을 썼습니다. 저녁 7시 저는 케이터링 트럭을 타고 이가 저택의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정원은 수천 개의 조명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우아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값비싼 옷을 입은 손님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샴페인 쟁반을 들고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오빠나 아는 얼굴을 지나칠 때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8시 30분 주머니 속 휴대폰에 지혁 씨의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시작해. 바로 그때 정원의 대형 스피커에서 끔찍한 소음이 터져나왔고 합선으로 인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끔찍한 음향사고에 모든 손님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호팀과 오빠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원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원으로 쏠린 틈을 이용해 저는 재빨리 쟁반을 내려놓고 주방문을 통해 하인용 비상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CCTV 사각지대인 그곳을
저는 소리 없이 맨발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2층에 도착하자 붉은 카펫이 깔린 복도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는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혁 씨가 준비해준 만능 열쇠 꾸러미에서 3번 열쇠를 골라 꽂았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재빨리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는 비싼 시가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즉시 방 중앙에 거대한 책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셔츠 안에서 콩알 만한 도청장치를 꺼내 양면 테이프를 뗐습니다. 책상 위 옥 조각상의 밑면을 들어 올려 깊숙한 홈에 장치를 단단히 붙였습니다. 빨간불이 2번 깜빡인 후 꺼지며 녹음이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막 돌아서려던 순간 모든 희망을 꺾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서재 문손잡이를 강하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금속 소리는 마치 사신의 낫이 고막을 베는 듯 했습니다. 창문으로 뛰어내리거나 다른 탈출구를 찾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생존 본능에 따라 저는 거대한 서류장이 있는 벽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캐비닛 문을 살짝 열고 낡은 설계 도면이 쌓인 가장 아래 칸으로 기어들어간 뒤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바늘구멍만 한 틈만 남기고 문이 닫히는 순간 서재의 정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샹들리에가 환하게 켜지고 분노에 찬 발소리가 바닥을 울렸습니다. 좁은 틈으로 저는 태준의 험악한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의 뒤에는 아버지의 겁먹은 모습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 장인어른께서 깔끔하게 해결하셔야 합니다. 세관놈들이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냉동 해산물 컨테이너 3개를 전부 뜯어서 검사하겠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책상 위로 내던졌습니다. 아버지는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으며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서방, 자네가 날 죽일 셈인가? 난 그저 전자부품 몇 개 탈세하는 수준인 줄 알았네. 그런데 어제 내부자에게 보고를 받아보니 그 안에 합성 마약이랑 분해된 무기 부품이 가득하다더군. 이게 밝혀지면 나와 이 회사는 재판받을 기회도 없이 끝장이야. 저는 나무 캐비닛의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낡은 도면에서 나온 먼지가 코를 간지럽혔지만 재채기를 참기 위해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운명의 화물에 대한 끔찍한 진실이 그들 스스로의 입으로 밝혀졌습니다. 존경받는 그룹 회장이었던 아버지는 자금 세탁에서 시작해 대규모 불법 물품 운송의 공범으로 전락한 것이었습니다. 태주는 비웃으며 의자에 앉아 시가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꽃이 그의 잔혹한 눈빛을 비췄습니다. 고상한 척 그만하시죠, 장인어른. 우리는 20년 전부터 한 배를 탄 사이 아닙니까? 장인어른 처남의 죽음에도 장인어른께서 은폐를 도우셨지 않습니까? 지금 한탄할 시간에 제 질문에나 똑바로 대답하시죠. 장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숨겨두신 그 결정적인 증거는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만 찾아서 없애면 이 물건은 무사히 통과될 겁니다.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아버지의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책상을 치며 무력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늘의 맹세코, 나는 그 사람이 그 수첩과 뇌물 증거들을 어디에 숨겼는지 전혀 모르네. 병원에서 마지막 나날을 보낼 때 그 사람은 나를 뼛속까지 증오해서 말 한마디 섞지 않았어.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했을 뿐이지. 그 사람이 서연이에게 마지막으로 남겨달라고 한 유품은 낡은 재봉틀 하나뿐이었네. 내가 사람을 시켜 그 재봉틀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떤 비밀 공간도 없었어. 아버지의 무심한 말은 제 머릿속의 안개를 가르는 번개와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부터 소중히 여기셨던 발로 밟는 낡은 싱글 재봉틀. 어머니는 그것을 이 저택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신 후 그 재봉틀은 옛 유모댁에 맡겨졌습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허름한 단층집. 그것이 바로 범죄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물건을 이용해 치명적인 증거를 숨겨 아버지와 태준 같은 교활한 자들의 눈을 속이셨던 것입니다. 심장이 기쁨과 슬픔으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이 피비린내, 나는 원한을 끝낼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태주는 시가를 길게 빨아들인 후 샹들리의 주위로 맴도는 탁한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재킷을 집어들고 아버지를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거기 앉아서 후회나 하고 계시죠. 저는 직접 사람을 보내 그 낡아빠진 재봉틀을 찾아내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자금 세탁 계좌로 남은 300억을 이체하려면 장인어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도망칠 생각은 마시죠. 우리 부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테니. 태준의 구둣발 소리가 멀어지며 사라졌습니다. 서재에는 이제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술장으로 다가가 위스키를 잔 가득 따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저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이분을 더 기다려 태준이 2층을 완전히 떠났음을 확인한 뒤 저는 캐비닛 문을 힘껏 밀었습니다. 삐걱 소리와 함께 저는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풍수 조각상 밑에 숨겨진 도청장치와 동기화된 휴대폰을 높이 든 채 화면에 빨간 불빛이 아버지의 일그러진 얼굴에 반사되었습니다. 갑자기 열린 문에 아버지는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그의 핏발선 눈이 마스크를 쓴 여직원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다음 순간 저는 천천히 마스크와 안경을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아버지의 늙은 얼굴에 극도의 경악이 번졌습니다. 서연아, 네가 왜 여기에? 그는 공포와 놀라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저는 똑바로 서서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친아버지의 검은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끔찍한 죄악을 직접 자백하는 걸 들으러 왔어요. 이 녹음 파일에는 마약과 외삼촌의 죽음에 대한 모든 내용이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담겨 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이 가족을 팔아넘기고 그 더러운 회장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아버지는 제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나 용서를 비는 대신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의 생존 본능이 즉시 깨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잔혹함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테이블 위에 크리스탈 잔을 쓸어버리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굵고 힘줄 선손이 제 목을 졸라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힘으로 그를 당해낼 수 없었지만 이 반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저를 덮치는 순간 저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습니다.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지혁 씨가 쥐어준 강력한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얼굴을 향해 노즐을 누르고 분사했습니다. 맵고 자극적인 가스가 그의 눈과 코를 강타하자 아버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비틀거리다 책상 다리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육중한 몸이 바닥에 쓰러지며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휴대폰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방금 대화는 전부 클라우드 서버에 실시간으로 저장됐어요. 이 휴대폰을 뺏어도 소용없어요. 이 게임은 아버지가 완패했어요. 클라우드라는 말을 듣자 아버지의 마지막 저항 의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화학약품에 살이 타는 듯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무력감과 절망 속에서 떨었습니다. 그는 이 증거가 경찰 손에 들어가는 순간 사형 선고가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숨이라도 건지고 싶으면 오늘 밤 당장 자수하세요. 그게 제가 아버지께 베푸는 마지막 자비예요. 저는 차갑게 한 글자 한 글자 내뱉고 단호하게 돌아서서 문으로 향했습니다. 호화로운 방 한가운데서 무너져 내리는 아버지를 뒤로 한 채 저는 비상계단으로 달려내려가 서쪽 담장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픽업 트럭이 이미 시동을 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혁 씨가 창문을 내렸고 저는 조수석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눈은 승리감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지혁 씨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고 차는 청담동의 정적을 찢으며 질주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도청한 대화 내용을 전부 이야기했고 특히 낡은 싱글 재봉틀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지혁 씨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습니다. 그는 핸들을 꺾어 방향을 바꾸며 도심을 향해 달렸습니다. 강태준은 분명 부하들을 시켜 당신 유모의 집부터 확인할 겁니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늦으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심야의 서울거리는 한산했고 트럭은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차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약 20분 후 우리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노동자 동네, 집들은 빽빽했고 전깃줄이 머리 위로 어지럽게 얽혀 있었습니다. 차는 낡은 단층집 앞에 멈췄습니다. 유모가 연초에 고향으로 돌아가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녹슨 자물쇠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걸려 있었습니다. 지혁 씨가 밖에서 망을 보는 동안 저는 차에서 꺼낸 쇠지렛대로 문틈을 비틀었습니다.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부서졌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휴대폰 플래시를 켰습니다. 곰팡내와 바퀴벌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가구들은 먼지 쌓인 비닐에 덮여 있었습니다. 침실 가장 안쪽 구석으로 불빛을 비췄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주철로 된 페달과 짙은 색 나무 상판을 가진 고풍스러운 싱글 재봉틀. 저는 달려가 휴대폰을 옆에 던져두고 떨리는 손으로 상판과 서랍을 모두 더듬었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문득 생전 어머니가 비상금을 숨기시던 습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책상 밑에 합판을 샅샅이 더듬었습니다. 왼쪽 구석에서 손가락 끝에 작고 날카로운 나무 돌기가 느껴졌습니다. 힘껏 누르자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합판이 미끄러지며 정교하게 만들어진 비밀, 서랍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손을 넣어 녹슨 양철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방수 비닐에 쌓인 마이크로 SD카드와 검은색 가죽 수첩이 나왔습니다. 수첩 첫 장을 넘겼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어머니의 단정한 글씨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20년 전 강 회장이 항만관리들에게 건넨 뇌물의 날짜, 시간, 차량 번호, 금액이 소름 끼치도록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강철 같은 증거. 어머니의 마지막 염원이 마침내 제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양철 상자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뜨거운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 씨, 빨리! 놈들이 왔습니다. 밖에서 들려온 지혁 씨의 다급한 외침이 감상을 끊었습니다. 직후 오토바이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남자들의 거친 욕설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카드와 수첩을 가슴 주머니에 넣고 지퍼를 올렸습니다. 막 문으로 달려나가려던 순간 거대한 그림자가 나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박 부장이 번뜩이는 칼을 든 채 나타났고 그 뒤로 험악한 인상에 조폭 4명이 따랐습니다. 이간계는 박 부장을 지체시켰지만 태준의 언명과 탐욕이 결국 그를 이곳으로 이끈 것이었습니다. 이년아 물건 내놔. 그럼 곱게 죽여주지. 박 부장이 소리치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나무 의자를 집어 그의 얼굴에 던지고 삐걱거리는 계단을 통해 2층 발코니로 미친 듯이 달려 올라갔습니다. 쿵쿵쿵. 발소리가 바로 뒤에서 쫓아왔습니다. 발코니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망설임 없이 유리창을 깨고 옆집 지붕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착지 충격으로 무릎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골목 아래에서는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지혁 씨가 어느새 조폭들의 오토바이 한 대를 빼앗아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2명을 쳐서 쓰러뜨리고 제 바로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뛰어내려요. 지혁 씨가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몸을 던졌고 그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정확히 안착했습니다. 그의 허리를 꽉 끌어안고 몸을 숙였습니다. 지혁 씨가 클러치를 놓자 오토바이는 맹수처럼 튀어나가 어둠 속으로 질주했습니다. 뒤에서는 박 부장과 부하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바짝 추격해왔습니다. 서울의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한복판에서 숨막히는 오토바이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지혁 씨는 신들린 운전 실력으로 급커브를 돌고 쓰레기통을 걷어차며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골목을 빠져나와 대로로 진입하는 순간 반대편에서 나타난 검은색 픽업 트럭이 우리를 덮쳤고 우리는 강변도로의 방호벽으로 돌진했습니다. 오토바이 앞부분이 콘크리트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관성의 힘으로 저와 지혁 씨는 공중으로 튕겨나갔고 강물 바로 옆도로 위를 여러 바퀴 굴렀습니다. 온몸이 으스러질 듯 아팠습니다. 수많은 손전등 불빛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얼굴을 비췄습니다. 태준의 부하들이 모든 길을 막고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카드 내놔. 박 부장이 차에서 내려 칼끝으로 우리를 가리켰습니다. 지혁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저를 강둑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등 뒤에는 차갑고 검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돌아보며 완전히 평온한 눈빛으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 파일은 민준 씨에게 전송했습니다. 지금쯤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청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임무는 완수됐습니다. 말을 마친 지혁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는 함께 콘크리트 난간을 박차고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갑고 거센 물살 속으로 등 뒤에서는 조폭들의 미친 고함과 허공을 가르는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인천항의 밤을 갈랐습니다. 어머니 SD카드에 담긴 강철 같은 증거와 태준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은 수사팀에게 완벽한 범죄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그날 밤 냉동 해산물 컨테이너 3개가 즉시 개봉되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마약과 무기 부품이 현장에서 압수되었습니다.
마지막 그물은 성공적으로 걷어 올려졌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밀수 조직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경찰은 동시에 회사들을 급습했습니다. 강 회장과 태주는 그날 밤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 서준 역시 자금 세탁과 중범죄 은닉 혐의로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2달 후 열린 재판은 피 묻은 돈으로 권력을 쌓았던 자들에게 마땅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하여 태진그룹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었고 동시에 이가 집안의 재산 상속권을 포기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오후,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흰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시립 묘지로 향했습니다. 나란히 놓인 어머니와 외삼촌의 묘비 앞에 서서 잡초 몇 개를 뽑고 차가운 대리석 위에 순백의 꽃을 놓았습니다. 저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허공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정의는 바로 세워졌어요. 엄마랑 외삼촌, 이제 편히 쉬세요. 이제부터 저는 제 인생을 살게요. 자갈 위로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혁 씨가 다가와 제 등 뒤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는 제가 이전 생애에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하고 든든한 안식처 같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꾸러미를 꺼내 제 손바닥에 가만히 놓아주었습니다. 그 냉정하던 남자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새집 열쇠입니다. 당신 목숨을 구했으니 평생 책임져야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행복으로 가득 찬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3개월 후 강원도 강릉의 바닷가, 마을에는 짭짤한 바다, 내음이 실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완만한 언덕 위에 소박한 목조 카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고요라는 이름이 새겨진 간판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옥색 리넨 원피스를 입고 바 뒤에 서 있었습니다. 짧았던 머리는 어느새 자라 근심 하나 없는 환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붉은 저녁 노을이 하늘 한쪽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문에 달린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낡은 배낭을 맨 지혁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섬마을에 배달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카페 중앙에 서서 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발을 돌아 나와 그의 품에 달려가 안겼습니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진 우리의 그림자 아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어제의 원한과 증오는 영원히 서울의 강물 아래 가라앉았고 그 자리에는 자유와 빛으로 가득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